자, 우리 조직론 뒤쪽 무대 쪽 갈등 관리. 근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요일 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로. 그렇죠? 그래서 인사행정부터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책이 없죠. 새로 오신 책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사행정을 복사하는 바람에 아마 이 조직론을 조금 못 나갔는데 선생님들이 이 원장님이 조금 소개를 잘못하셨나 봐. 그래서 인사행정부터 나간다고 하셨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직론 뒷부분은 수요일 날 하기로 하고 인사행정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일단은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할 겁니다. 선생님들 책 없어도 되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론 봤죠? 조직행정. 그쵸? 조직론에서 크게 어떻게 봤어요? 조직론에서 조직의 구조하고 조직 관리.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부분 봤어요? 조직 관리 부분 봤었죠? 자, 조직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 2인 이상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인 2인 이상의 결사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 조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잠깐만요. 조금 몸이 안 좋네. 조직 관리자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성원들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럴 때 그 이론을 우리가 동기부여, 직무동기, 그렇죠? 직무동기 살펴보기 전에 조직관을 봤었죠. 조직관, 그렇죠? 조직관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합리적 경제인, 사회인, 그다음 실현인, 그다음 복잡인, 그렇죠? 동기부여에서는 직무동기에서는 동기부여 내용 이론하고 동기부여 과정 이론 그걸 봤었죠, 그렇죠? 그다음 리더십 지난 시간에 주로 리더십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거 있다 그랬어? 특성론, 그다음 행태론, 그 다음 상황론, 그 다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특성 또는 신속성. 또는 신특성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행태론, 상황론 이것도 신속성론 봤는데 지난번에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신속성론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신속성론은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 봉사적. 그래서 봉사적 리더십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자, 봉사적 리더십 했을 때 봉사적 리더십을 뭐라고 불렀어? 서번트 리더십. 그렇죠? 그다음 상황론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피들러. 그다음 허시어, 블렌차드, 에반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형태로는 우리가 주립대학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어떤 주립대학? 아이오와. 그렇죠? 그 다음 미시간. 그 다음 오하이오. 그 다음 브레이커 버튼의 관리 그리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리더십하고 여기서 이제 갈등 관리하려고 했는데, 갈등 관리하고, 그 다음 조직 문화, 그 다음 조직 혁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갈등 관리, 조직 문화, 조직 혁신. 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걸 수요일 날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추가로 하거든요. 추가로. 보통 본래 하는 것은 금요일 날 10시부터 몇 시 반까지 4시 30분까지. 그렇죠? 이건 본래 하는 거고,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추가로 수요일 날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날, 나머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에서 갈등, 그 다음, 조직 문화, 조직 혁신. 이 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인사행정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자, 페이지 182페이지. 페이지 182페이지. 자, 우리가 조직론 받고 그 다음 어떤 거 보려고 한다. 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돼? 조직도 알아야 되지만 공무원이 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이란 뭔가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사행정. 자, 인사행정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먼저 인사행정은 인사행정의 개관. 그리고 인사행정은 뭐 하는 거야? 사람 관리,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알다시피 일단 선발하겠죠. 선발하겠죠? 그 다음 선발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능력 발전. 그렇죠?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능력 발전. 그 다음 신분 및 사기. 신분 보장이라든가 그 다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사기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행정은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인사행정 개관에는 구조를 볼까요? 발달하고 구조. 인사행정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일단 인사행정의 구조는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발달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발달과 구조. 그렇죠? 자, 인사행정의 발달과 구조. 그 다음, 장이 공무원, 사람 관리하는 거니까 일단 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선발. 그 다음, 뽑아놓으면 뭐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일을 시키려면 좀 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죠? 그래서 능력 발전. 그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겠어요? 사기를 높여주고 어느 정도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개관에서 발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은 182페이지고 발달.
그럼 발달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사행정의 개관에서 의의와 특징 이 부분 나와 있죠. 182페이지. 자, 의의 특징을 먼저 보면 의의와 특징. 의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행정은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유치해서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능력 발전을 계속 도모하고 높은 근무 의욕을 유지해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 간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리고 조직의 활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인사행정은 정부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개선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기능. 무슨 기능입니까? 참모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기 봅시다. 대대장, 그 다음 중대장, 그 다음 소대장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대대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참모 있어 없어? 인사참모 있죠? 자, 여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이 조직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개선. 그렇죠? 개선. 그 다음 이렇게 정보를 제공이나 조언해 주는 것. 우리가 참모나 망료라는 표현을 써요. 망료.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도 쭉 이렇게 일하는 것은 뭐겠어요? 개선이라면 인사에 관련된 것들은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참모를 한다. 그렇죠? 자,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참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인사는 무슨 기능이다? 수단적 기능, 즉 또는 참모적 기능을 갖는다.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로 치면 뭐 총무부, 뭐 인사부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인사행정의 특징,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보면 공공성과 정치성을 갖고, 자, 법정주의죠. 왜냐하면 이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이란 말은 뭐가 앞에 생략되어 있어? 무엇에 비해서? 사기업에 비해서. 정부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뭐냐? 그럴 때 공공성을 띠고 정치성을 띈다, 이거 맞죠? 그 다음 법정주의, 이 말은 자, 우리가 삼성에서는 이재용 씨를 오자마자 부회장을 시켰어.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쌤 장관이었단 말이야, 또는 뭐 차관이라고 합시다, 국장이라고 합시다. 조카가 들어오니까 조카를 바로 과장시켰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 법령에 의해서. 법령. 그래서 법령에 따른 규제, 이 부분 잘 알아두시 바라고. 그 다음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고, 그 다음 비시장성. 자, 사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성,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도 다양하게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비시장성을 갖는다. 당연하겠죠. 사기업이 시장성을 갖는다면 비시장성을 갖는다. 그 다음 제약성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최근에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최근에 부각된 건 윤리 문제, 윤리. 공무원 윤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윤리 문제를 따로 다룬 책도 있고 함께 다룬 책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윤리. 자, 그다음 이 현대 인사행정의 경향, 이 부분도 보시면 전통적 인사관리하고 인적 자원관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최근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뭐냐? 그럼 전통
자산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옛날에 공무원 뽑는 걸 비용으로 생각했어요. 비용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자산. 배경에는 우리 과학적 관리는 배웠죠. 거기 후기 인간관계로는 뭐라 그랬어? 후기 인간관계로는 우리가 맥그리거 무슨 이론 XY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XY 이론 중에서 어떤 거 입장에서 Y 이론적 입장에서 그래서 특히 자아 실현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있는 거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후기 인간관계론 가르치고 자아 실현인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된 관심이 옛날에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웰빙, 개인의 행복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특징, 옛날에는 하향적이고 직권적으로 관리했다면 상향적이고 분권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론에서 X론적 관리, Y론적 관리를 봤다면 옛날에는 X론적 관리를 했다면 여기는 Y론적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그래서 관리 전략으로 X이론, Y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요즘 경향인데 연공주의보다는 뭘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성과주의.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떤 거 연봉제를 많이 좀 도입하고 있죠. 그렇죠? 성과급이나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 가치적 관점의 인사행정에서 인상에 대한 가치적 관점은 주로 1980년대 이후 미국 행정학자들에서 제기되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가치는 다양하지만 관리적 리더십, 행정적 능률성, 사회적 형평성, 공무원 개인의 권리로 집약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가치적 관점이 대두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184페이지 이 부분은 여기 윤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거기 184페이지 위에 보면 가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인사행정의 변화 이거 있었죠? 이건 윤리에서 다시 합니다. 윤리.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총칙은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인사행정의 이념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인사행정에 관련돼서는 법에 의해서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요? 무슨 법이 만들어졌을까? 인사행정을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은 지방공무원법. 그러면 인사행정의 주 법은 뭐다? 공무원법이다. 말 그대로 공무원에 관계된 거니까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인사행정이 행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번 최근 인사행정의 변화는 다각적 노력의 모습을 보이나 변화들은 개방, 경쟁, 성과에 기초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게 뭐가 된다? 가치가 된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자, 이제 각국의 인사행정의 변천, 발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인사행정의 변천 쭉 나와 있는데 영국, 미국 쭉 있는데 186페이지 역관주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발달에는 어떤 게 있다? 역관주의. 역관주의에서 뭐가 발달한다? 실적주의. 그렇죠? 실적주의에서 이를 기반해서 직업 공무원제가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씁시다.
직업 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기반해서 직업 공무원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실적주의가 너무 또 뭐가 되니까 너무 실력으로만 하다 보면 이 소외된 계층들이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그걸 실적주의 한계를 지정한 게 대표 관료제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다시 역관주의, 실적주의, 그 다음 어떤 게 있다? 대표 관료제. 그럼 직업공무원제는 뭐냐?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제도다. 직업공무원제는. 그래서 흐름으로는 이 흐름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비판하고 나오는 겁니다. 비판, 여건주의 비판, 실적주의 비판. 그렇죠? 여기는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거기 186페이지 역관주의 좀 봅시다.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또는 정실주의. 이 영국은 정실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미국은 역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정실주의, 미국은 역관주의. 자, 그건 조금 이따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서 그 기준을 뭐라고? 당파성. 당파성에서 찾으면 역관주의. 그렇죠? 그 다음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그렇죠? 또는 금력,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 돈 받고 해주는 것, 그 다음 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우리가 정실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미국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미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미국은 간단히 설명해 보면 미국은 초기에는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쌤? 미국은 역관주의 형태가 보인다. 초기는 물론 아주 처음 초기는 동부의 주로 엘리트들이 중류층의 엘리트들이 주로 공무원을 했는데 이게 무엇부터 우리가 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역관주의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 어떤 뚜렷한 경향이 나타난 건 아니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라는 표현을 붙으면 어느 정도 뭐가 틀이 형성된 걸 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역관주의는 뭐 어떻게 형성됐냐?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7대 대통령 잭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관주의 제도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 위에 보니까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동부 출신의 상류 계급에 한정되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전격성 기준에 근거해서 공직을 임명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독립부터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제도는 거의 대부분 행정제도는 어디에서 도입됐어?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알아야 되겠죠. 미국의 역사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할 때는 미국이 동부 쪽, 이쪽이 뉴욕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은 동부에서부터 대서양을 거쳐서 온 거죠. 미국 보냈다 동부 지역의 엘리트들이. 그러다가 잭슨 대통령은 이쪽 서부 쪽, LA 같은 경우는 서부 쪽이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출한 거죠.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넓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 지지를 받았어? 이 서부, 카우보이들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이 대통령이 뭐합니까? 대통령이 되자 이런 논리를 세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준 사람들을 보답해야 되겠죠. 어떤 논리를 세우냐면 일종의 전쟁이다.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뭘 챙길 수 있어? 전리품. 그러니까 스포일이라는 게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전리품을 챙겨야 되겠다. 전리품은 그럼 승리한 자의 것이니까, 민주당이 승리했으니까 민주당의 것이 되겠죠. 그럼 공직도 누구에게 가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뭐가 돼? 당원 중에서 공직자를 선발한단 말이에요. 당원 중에서 공직자를 선발하니까 이 제도를 뭐라고 불렀다? 역관주의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당시에 이 역관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기도 해요? 공직에서 할 일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굉장히 일들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인허가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할 건지 복잡했지 그 전에는 굉장히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우보이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직할 수 있어요. 공무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역관주의.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자기 신임하는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정실주의라고 그래요. 쌤, 그 밑에 우리 표 한번 보면 17세기 말 영국 가면 개인적인 신임이나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을 임명해줬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그냥 어때? 마음에 든 사람 골라서 임명하는 거 많이 봤었죠. 그런 건 정실주의고 우리나라도 시험 보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과거라는 걸 보긴 했지만 어떤 경우도 많이 있어. 실제 대사성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거 임명할 때 왕이 신임한 사람 임명하죠. 왕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호한 사람 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종의 정실주의였죠. 자, 그러면 이 역관주의는 이렇게 임명되는 거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이건 실적주의 한 뒤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역관주의적 요소가 있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좀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한 3,000개가량의 직위를 뭐 할 수 있대? 임용할 수 있대. 그러니까 뭐 한전 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사람들 많이 임명하죠. 특히 그 전까지 지금 정권은 좀 독특하죠.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 주자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경우고 케이스고 그 전까지는 거의 정당이 뭐야? 정당 후보가 대통령 됐었죠. 기존에 쭉 대통령 후보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의 뭐 한전 사장하고 막 그러겠어요. 거의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사람들이 다 한전 사장, 도로공사 사장 이런 거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임명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요소는 조금 있는가? 역관주의적 요소는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근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우리 구급도 임명해 줍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주 고위직 말고는 대부분은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적주의가 주야. 근데 아주 역관주의가 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역관주의를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 우리가 이 경력직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경력직 공무원은 이 평생 근무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죠, 주로. 그래서 이 경력직 공무원에는 공식적으로 뭘 할 수는 없다. 역관제를 채택한 건 없어요. 그냥 실적주의예요. 실적주의.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역관주의는 인사행정체제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에서 역관주의 원리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역관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관주의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 경력직 공무원에 채택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누구누구는 한다. 역관주의로 뽑아 이런 내용 없단 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의보다 선발은 거의 뭘로 이루어진다? 실적으로. 실력과 능력으로.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역관주의라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봅시다. 역관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관주의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정당 발달에 기여한다. 그러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정당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더 많이 관심 갖겠죠? 공직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평등 이념에 부합한다. 그렇죠?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 아까 어디에서 동부 엘리트들만 공직을 독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타파하고 서부에 있는 카우보이들도 뭐 하도록 했어요? 공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 평등 이념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직 경지를 통해서 관료적인 특권화. 뭔 말이냐면, 자, 공무원이 오래도록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교체를 못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뭐가 될 수 있겠어? 특권화 될 수도 있겠죠. 소위 요즘 말하는 철밥통이니 이렇게 해서 특권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4년마다 한 번씩 바꿔버리죠. 선거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 때 다수당이 뭐가 되니까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다수당이 또는 대통령이 된 당이 공직을 임용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역관주였다면 4년 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민주당이었다가 지금은 국민의힘들이 거기 대부분 공무원하고 있겠죠.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특권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4번,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한 당원이 관직에 임용됨으로써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 쌤, 봐봐. 만약에, 이 우리나라가 역관주의를 했다 합시다. 그 역관주의 하에서 A가 지금 민주당 당원의 공무원이야.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 미추홀구 구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 그 요청을 들어주겠어, 안 들어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 다음 선거에서 우리 찍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봐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는 없죠. 악성 민원 같으면 모른 체 해버리죠. 그쵸?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가 강화될 수 있겠어. 그러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통제할 수 있겠어. 아무래도 이 사람 행동 거지를 샅샅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뽑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안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당 6번 5번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관료적 대응성, 방금같이 대응성이 향상될 수 있겠죠. 관료가. 그걸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당 임용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고, 단점은 비효율성과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뽑아놓으면 실력이 있는 사람 들어가겠어? 없는 사람도 들어가겠어? 없는 사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관직을 위해서 매점매석할 수 있겠어? 민주당 당원 또는 국민의힘 당원이 한두 명입니까? 많으니까 내가 뭐 한다? 지금 임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고 나 좀 임명해 주라. 그러면 관직을 매관매직할 수 있겠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이 대량 경질되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 비전문가가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된다. 맞겠죠? 그 다음 공직을 유인설관해서, 유인설관이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공직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 부사장직을 부시장직을 하나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은 선거에 정말 1등 공신이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겠어? 주려고 하겠죠. 그게 이 위인설관이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결국 매간매직 가져온다. 이거 이야기했고, 5번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죠. 아까 국민에 대한 대응성은 높은데 우리가 차별 대우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됐다 그러면 인천에서 A 사업, B 사업, 갑이라는 사업하고 우리라는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를테면 민주당원이야, 의뢰는 국민의힘 당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누구에게 더 몰아주겠어요? 일감과 우리에게 더 몰아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능력과 자격 중심 인사가 안 되고 임용의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헷갈리는 게 어떤 거예요? 임용의 기회균등 공정성을 저해되고 있죠. 그런데 저기 위에 보면 장점에서 민주주의 평등 이념엔 또 부합한다고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험은 일반적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미묘한 차이 같은 걸 잘 구별하셔야 돼.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안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몇 페이지? 152페이지. 우리 쌤 안 갖고 계시니까 조금 이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거기 밑에 보면 152페이지 보면 역관주의와 공평성에서 제가 하나 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평등 이념 구현은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고, 그런데 무엇은 틀린 말이다. 임용의 공평성, 임용의 기회균등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제시해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틀려요? 일반적인 거에서 틀리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거에서. 이런 부분에서 틀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런 부분만 조금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역관주의 받고, 이 역관주의가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좀 있겠죠.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보다 실적주의. 자, 공직 지금 인사행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하고 또는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관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정당의 충성도에서 선발하고. 그렇죠? 그다음 정당의 입장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죠. 그다음 실적주의는 왜 나왔는지 배경을 보면, 자, 먼저 의 보니까 역관제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실적제는 직업 공무원제와 함께 인사행정의 근간이 되는 인사제도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 평정 등이 무엇에 준다? 개인의 실적.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어떤 겁니까? 실적주의죠. 실적주의. 자, 실적제는 일반적으로 능률성을 지향하고, 이때 실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능력, 자격, 기술, 성과 이렇게 쓰인다. 그렇죠? 자, 미국주의에서의 실적주의의 배경.
보시면 실적주의가 미국에서 왜 나왔는지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했던 역관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됐고, 특히 1981년 역관주의 운동가에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이게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필드 대통령을 밀었던 정당이 당원이 자기에게 무엇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공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줘. 그러니까 총으로 쏴버렸어. 그 전에도 이제 많이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매관매직하고 부정부패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제로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 뭡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다음 행정국가의 등장.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요인이고 그 배경에 보니까 행정국가가 이미 등장했죠. 행정국가는 어떤 겁니까?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전부 복잡화되는 거. 그렇죠? 이제 행정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 전문화되고 그다음 양적으로 굉장히 증대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부의 카우보이 같이 전혀 어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뭐 인허가도 주든 또는 어떤 판단 능력이나 어떤 걸 배웠어야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무조건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진보주의 정부개혁운동. 진보주의와 정부개혁운동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능률성 추구하는 거. 아까 비전문가니까, 역관주의가 비전문가니까 어떤 게 나오겠어? 굉장히 비능률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실적주의를 선언한 법률이 뭡니까? 거기 1883년 펜들턴법.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1800 몇 년도? 83년. 1883이 굉장히 중요해요. 1883 펜들턴법이 제정됩니다. 그렇죠? 거기 펜들턴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이 박스에 들어있죠. 박스 보니까 암살자 변호사였던 암살자 누가 있습니까? 찰스 키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공화당에 충직한 당원으로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는데 자기가 비인이나 파리의 영사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으로 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펜들턴 공무원법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가공무원법인데 미국은 만든 의원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많이 이야기하죠. 펜들턴 의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펜들턴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주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임용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공개 시험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당 자금 제공 및 정치운동 금지한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펜들턴법 자체도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1883년에 펜들턴법이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거기 있는 거. 자, 독립기관으로 인사위원회 설치한 거. 그 다음, 공개시험,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공개 경쟁시험이 도입된 거. 그 다음, 이제 정치운동을 금지시킨 거. 뭐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역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뭘로 안 뽑는다? 공무원들을 시험 봐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뽑았어?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렇게 뽑았는데 이제 시험 봐서 뽑게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적제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시험 보니까 공직이 뭐가 되겠어요? 기회균등이 일어나겠죠? 공직의 기회균등 할 수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누구나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죠? 공직의 기회균등. 그 다음, 정치적 중립. 당연히 지금 여권주의 폐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여권주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구성 요소라고 합시다. 여권주의가 되려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만 여권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성 요소니까. 그럴 때 구성 요소로 첫 번째가 뭐다? 공직의 기회균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정치적 중립. 세 번째가 아까 여권주의는 4년마다 한 번씩 바꿔줬죠? 그런데 최소한 무엇은 이루어져야 되겠어? 신분 보장. 그렇죠? 그 다음 실적주의. 자, 그래서 실적 네 가지 요소.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공직의 기회균등. 우리가 공직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기회균등. 그 다음 신분 보장.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실적주의. 정치적 중립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 실적주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로는 공직의 기회균등, 그 다음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그 다음 실적주의. 그러니까 실적주의는 그대로 있으니까 성적 능력주의로 바꿀까요? 그냥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렇죠?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시험에는 이 구성 요소도 가끔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시험에는 거기 평가 봅시다. 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많이 나오는데 먼저 장점은 어떤 겁니까? 행정에 뭘 기여했대? 민주성. 그 다음 합법성, 생산성에 기여했다. 그래서 자 거기 1번 보니까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공직 취미 기회균등이라는 취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 다음 2번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은 대량 교체를 헌법 법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고양한다. 3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4번 그럼 당연히 능력과 성격에 따라 인사관리하니까 공무원들이 자질이 향상될 수 있겠죠. 향상과 업무 등률을 기할 수 있다. 5번 공무원은 사기가 높아져 안 높아져? 맨날 바꾸는 것보다 쭉 보장해 주니까 사기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된다. 단점은 뭐가 약해졌어? 민주주의 통치가 약해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 국민이 또는 시민이 이거 해주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크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통제. 우리가 이 사람을 실적주의에 들어온 사람은 이 시민들이 함부로 뭐 할 수 없어.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 없죠. 이 사람들 자를 수 없잖아. 그런데 아까 여권주의는 그 사람 선거 때 안 찍으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주의 통제 측면에서는 약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조가 정책에 대한 중립성으로 연장되어 행정의 대응성을 약화시켰다. 그 다음 빈번한 대규모 공개 경쟁 시험 등으로 인해서 인사행정의 획일화와 문서주의가 심화됐다. 그 다음 3번 실적주의 적용으로 인해 채용 및 승진에서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특정 집단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잖아. 특히 미국 같은 게 생각을 해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도 흑인들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죠. 또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또는 소수민족 같은 경우 또한 또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불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실적제는 시험에 합격한 공직 구성원들의 엘리트의식을 조장하고 공공이익보다 공무원의 권리 및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특권화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고, 자, 우리가 실적으로 뽑는다면 주로 어떻게 뽑겠어? 직권화돼서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뽑게 되겠죠. 각각 지역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뽑죠. 그래서 직권화를 초래해야 한다. 인사행정의 직권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주의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 그랬어? 비판하고 나온 게 대표 관리제로 변한다고 그랬죠. 실적주의의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표 관리제가 등장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이 대표 관리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너무 이제 이 특정한 거기 같이 어떤 거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니까 그 집단에 소속하면 공직으로 임용해 주는 거. 그 집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임용하게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도 여성 채용 할당제라든가 지역 또는 지역인재 할당제 이런 거 써서 뭐 합니까? 또는 장애인들 이런 거에서 임용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건 대표 관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권주의 같이 무너지고가 아니라 실적주의를 기반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추가한다. 여기는 완전히 교체된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것은 대표 관리제 가는 것은 뭔데? 기본은 여기인데 여기가 추가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주의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지만 장애인들은 조금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조금 성적이 낮더라도 뭐합니까? 같이 경쟁해서 성적이 좀 낮더라도 합격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우를 어느 정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에 그냥 일반적인 제도에서 우리나라도 실적주의에서 어느 정도 대표 관리제가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제 거기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의 경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적제의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인사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향상하는 노력이 전개됐고 대표적인 게 대표 관리제, 정치적 중립도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여권제적 임용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실적제로만 하면 자기가 주장했던 공약 같은 게 실현될 수 있겠어요. 지역 공무원들은 뭐 괜히 이쪽에 있겠다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게 놔둬야 대통령이 지향했던 공약 같은 게 실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움직이질 않아요. 공무원 계속 직업 공무원이면 나 계속 공무원 하려는데 왜?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쪽은 여건직으로 임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는. 자, 그 다음 신공공관리에 영향이 있었다.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이 있었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개방형 임용제나 성과급제 같은 경우도 도입된다. 이건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고위공무원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 성과급제가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그런 부분은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적제, 우리나라는 몇 년부터 공식적으로 실적제를 채택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1945년이고 나라를 세운 게 1948년이죠.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럼 49년이라면 이제 막 그 다음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정부 수립 직후부터 뭐가 이루어졌다? 실적제가 시행됐다. 이러면 되겠죠? 시행됐다. 역사적으로는 갑오개혁 때부터 실적제가 됐었죠. 갑오개혁 때 뭐 없어졌어? 과거제 폐지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제되면서 이 유야무야 됐겠죠. 그때도 시험은 있었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가 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많은 제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어디에 우리나라는 실적제가 몇 년도에 도입됐다? 1949년.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역관주에서 어떤 걸로 흘러왔는지, 실적주의로 흘러왔는지를 설명했고, 이들의 장단점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OX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1번은 조금 다른 것도 있으니까 2번 한번 볼까요? 1번 봐도 되긴 하겠는데 직업공무원제의 문제니까 넘어가고 2번 공무원 인사제도는 실적주의에서 자 204페이지 우리 쌤 204페이지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회균 등으로 평등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용 기회균 등 맞죠? 그 다음 3번 공무원 임용제도에서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이거 직업공무원제 때도 OX 다시 한번 하겠지만 아까 실적주의 구성 요소가 뭐였어? 자, 공직의 기회균 등, 그 다음 정치적 중립, 그렇죠? 그 다음 능력주의, 그 다음 신분보장 이랬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왜? 역관주의하고 생각해봐. 역관주의하고 볼 때는 바로 실적주의가 나왔으니까 실적주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하려고 하겠어요? 중립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려고 했겠죠? 자, 그 다음 4번 공무원 인사제도의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정확히 맞죠? 정확히 맞고 자, 9번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은 미국에서 역관주의가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로 아니죠. 역관주의가 뭐하는 거?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역관주의에서 실적제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역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가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로 적용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10번은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의 정부 관료제를 예속시킴으로써 정당 정치 발전을 저해해야 했다. 역관주의하고 정당 정치 발전은 서로 정책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역관주의 발전은 정당 정치 발전을 뭐했어? 확대했죠. 또는 촉진했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촉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11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역관주의는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력이 교체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유리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4년마다 바꿔서 계속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다음 12번 우리나라에는 역관주의적 공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근데 이건 쌤 이제 법에는 어디에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까 대통령이 3,000개 정도의 직책을 임명하는 건 허용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여관주의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실적을 갖춘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면 실적주의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전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이사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주는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당원 같은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겠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이강래 씨가 있는데 그분은 저랑 같이 이 신림동에서 행정 강의를 했어요. 강사였어요. 강사. 그런데 이 정당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좀 하더니 가서 도로공사 사장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하여튼 뭐가 없었어. 실력이나 실적 뭐 이런 것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테면 공무원에서 몇 년 근무했다든가 뭘 했다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사람 되기 힘들었겠죠. 근데 이거 그냥 정당의 당원이었어요. 정당 활동했어요. 정당. 그래서 거기 모 정당에 가서 조직부장도 하고 뭐 이런 정당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도로공사 사장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걸 허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역관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됐을 때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됐어요. 공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냐? 그럼 법에 규정돼 있었냐? 명시적으로. 근데 결론은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자격 중에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 13번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역관주의가 쇠퇴하고 1883년 제정된 펜덜턴법을 계기로 실적주의가 확립됐다. 맞고 14번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는 거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공직 취임의 기획윤 등 공무원 인적 구성 공무원 인적 구성에 다양화는 대표적으로 무엇에 해당됩니까? 대표가 알려주시죠. 자, 15번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란 적극적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시험이란 건 실력 좋은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최소한 부적격자를 제외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 공직에서 얼마나 실력 좋은 걸 뽑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정도는 최소한 공직의 부적격자는 아니겠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뽑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1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두 번 정도는 봐두면 좋겠죠. 체크해놓고. 그 다음 18번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말이 안 되죠. 구성 요소가 뭐였어? 정치적 중립이었죠. 그 다음 19번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역관주의에서 비교해서 실적주의는 행정의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비교되는 게 뭡니까? 실적주의 나오면 역관주의랑 비교해야 됩니다. 역관주의에 비해서는 훨씬 더 행정의 전문성을 가져왔죠. 20번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맞고 21번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빈번한 교체 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빈번한 교체 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받는 건 실적주의가 아니라 역관주의였죠. 22. 실적주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아까 분산시킨다고 그랬어? 집권시킨다고 그랬어? 집권시킨다고 그랬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주의를 한다면 우리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서 뽑는 거잖아. 실력이나 능력. 그러면 표준화된 기준을 만드는 건 누구겠어요? 중앙에서 주로 만들겠죠. 지방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진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천시만 따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인천시는 뭐 이를테면 행정학 안 봐. 다른 거 볼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23.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희한다. 아까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어서 직업공무원제가 수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직업공무원제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4.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 한계이다. 맞죠? 25.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맞고. 26.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아까 구성요소에서 뭐가 있었어? 신분, 보장.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쉬는 시간 돼버렸네. 자, 32번부터 좀 풀겠습니다. 쉬었다가 32번부터 문제 다시 풀겠습니다. 자, 32번부터 문제 다시 풀겠습니다.